이쪽에 표시 그쪽. 청자를 고려하여 발표하기. 이거 정리해보자고. 발표에다가 내용 박자. 발표란 뭘 생각하십시다. 여러 사람 앞에서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 또는 어떤 사실에 관해 진술하는 말하기. 요게 발표인데 우리 내용 하나 칠래? 목적. 그 발표를 하는 목적은 크게 두 가지가 있대. 우리 흉곽 하나 치자. 사실적 정보전달. 이렇게 정보를 전달하는 목적을 가진 발표가 있고, 또 형광펜 하나 칩시다. 다른 사람을 설득. 다른 사람을 설득하려는 목적을 가지는 설득도 있고, 그리고 다양한 목적이 있다고 발표를 하는 데에는, 발표는 화자의 일방적인 말하기가 아니라 청자가 해당 정보를 이해하고 재구성하는 이렇게 교체해야 된다. 상호 교섭적 말하기. 시험에 나올 것 같으니까 꼭 머리에 넣어라. 그래서 우리가 발표 질문 같은 거 읽다 보면 중간중간에 얘가 계속 질문을 던지고 호응 유도하고 배경식 점검하는 말하기 하잖아. 그래서 뭐 여러분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으시나요? 하고 계속 물어보잖아. 그런 게 전부 다 상호 교섭적 말하기다 이거야. 따라서 화자는 사전에 여기 동그라미 하나 치고요. 예상 청자. 예상 청자의 지적 수준하고 관심, 태도 같은 그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발표 내용을 준비해야 한다. 얘가 예상 청자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분석해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발표 내용을 구성해야 된다. 즉, 청자의 연령대, 성별, 교육 수준, 화제에 관한 지식 수준, 화제와 관련된 청자의 관심 분야나 듣고자 하는 내용, 가치관 이런 것들이 뭐냐에 따라서 동그라미 두 개 칠까? 발표의 내용과 표현 전략 이런 청자의 특성이 뭐냐에 따라서 표현 전략이나 발표의 내용이 달라질 것이다 이거야. 당연한 얘기지, 그치? 그러니까 발표하기 전에 제일 중요한 점은 뭐냐면 청자를 분석해보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내가 발표를 들은 청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다 달라질 거니까. 발표의 내용 구성으로 들어가 보면 발표를 준비할 때 발표의 주제나 목적, 예상 청자 같은 이거 형광펜 하십시다. 발표 상황 분석. 그냥 쉽게 얘기하면 발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너네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발표 상황을 분석해야 되고, 그 발표 상황을 분석한다는 게 주제, 목적, 그리고 이 발표를 들을 예상 청중은 누군지 그런 것들을 분석한다는 말이겠지, 그치? 그리고 여기다도 형광펜 하시다. 발표 자료 수집.
발표를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은 발표 내용과 관련된 자료들을 수집하겠지. 다양한 매체들을 활용해서 여기 또 현관표 칩시다. 효과적인 내용 구성. 이런 것들이 발표 준비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건데 발표 내용은 여기 밑줄 하나 치고 좀 알아둬라. 제한된 시간. 발표를 할 때 무제한으로 너네가 발표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뭐 5분에서 10분 정도로 발표 시간 같은 게 제한돼 있을 때가 있잖아. 그렇게 제한된 시간에 맞게 효과적으로 제시해야 돼. 요것 좀 별표 치고 알아두세요. 도입, 전개, 정리. 그럼 얘가 말하는 발표의 내용을 도입, 그리고 전개, 정리. 요 순서로 효과적인 내용을 구성하라는 얘기겠지. 예를 들어서 본인들도 발표할 때 떠올려봐. PPT 같은 거 띄워놓고 발표할 때 맨 처음에 제목 써놓고 뭐 조원들 이름 쭉 써놓잖아. 그때 내가 이 발표를 왜 준비했는지, 그리고 내가 이 발표를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게 뭔지 얘기해 준 다음 장에 뭐 나와 주고 차례 같은 거 나와 목차. 그래서 발표 순서가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라고 알려주는 단계. 그게 도입 단계 아니냐, 그치? 그리고 다양한 매체 활용해서 너희들이 발표를 할 거 아니야. 그게 전개 단계겠지. 내용을 전달해 주는 거. 그리고 발표 다 끝난 다음에 뭐해? 이 발표를 통해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뭔지 요약 정리하면서 뭐 앞으로 당부를 한다든지 하면서 그 마무리하잖아. 발표를. 그게 정리지. 뭐 발표 몰라? 다 알잖아. 발표 못해야 돼? 할 줄 알잖아. 이거 뭐 배울 게 뭐가 있어 이게. 이제 바보도 아니고. 자, 그래서 거기 바로 또 밑줄을 좀 쳐야 될 것 같은데, 화제 제시. 그 화제 제시가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냐? 도입부에서 이루어지는 거겠지. 도입부.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 제시, 이건 전개부에서. 그리고 요약 강조가 정리부에서 이루어지겠지. 그렇게 구조화하여 제시하는 게 일반적이다. 도입부에다 동그라미나 네모 하나 박아보자. 도입부. 그렇게 도입부에서는 형철아 어떤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형철아 도입부에서 전체 내용이라고 하면 큰일 나겠지? 전체 내용을 개관, 앞으로 내가 어떤 내용을 얘기할지 밝히는 거지. 그 개관을 밝힌 다음에 발표의 내용의 주제, 그리고 목적, 또 배경, 이런 것들을 간략하게 밝히는 단계가 도입부에서 해야 되는 내용이지, 맞지? 그럼 전개부에다 똑같이 네모 하나 박을까? 동그라미 치든지. 그 전개부에서 뭐가 이루어지냐면 구체적인 예시 같은 것들을 곁들여서 진술을 해. 구체적인 내용을 진술해. 그 발표 주제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때 중간중간에 여기다가 좀 밑줄 쳐야 돼요. 앞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고 다음 내용을 소개하는 연결 표현을 적절하게 활용. 앞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고 또 다음 내용을 소개하는 그런 연결 표현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게 전개부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내용이다. 그럼 또 내용 복잡고 정리부. 그 정리부에서는 거기다 밑줄 하나 박자. 핵심적인 내용 강조. 그 발표 내용 중에서 핵심적인 걸 한 번 더 강조해주고, 그 다음에 특별히 당부하고 싶은 내용이나 또 덧붙이고 싶은 말.
덧붙이고를 보니까 갑자기 생각나는데 여기 엄매라는 애들이 좀 있으니까 덧이 이런 거 더 접사다. 덧이 덧붙이고 싶은 내용을 짤막하게 언급하고 마무리하는 게 정리부에서 하는 활동. 아시겠어? 자, 그리고 전달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좀 별표 하나 칠까? 다양한 매체 자료 이런 것들이 이제 발표의 내용 구성이고, 이 내용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친구들 다양한 매체 자료를 활용해 볼 수 있대. 다음 장 넘어가보자. 자, 발표를 할 때는 상황에 맞는 우리 하나씩 동그라미 칠까? 언어적, 준언어적, 비언어적. 언어적, 준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을 적절하게 사용해서 청자 이해를 도와야 한다. 그게 이제 상황에 맞는 발표 전략을 쓰자는 얘기지. 그리고 어제 선생님이 밤에 그 뭐지? 니네 학교에서 프린트로 줬다는 그 모의 면접 지문을 찾아보니까 2015년 6월 모의고사에 나왔던 지문이더라고. 근데 이게 옛날 지문에는 있잖아, 준언어적 표현이라고 안 나와 있고 반언어적 표현이라고 나와 있어. 같은 말이다. 준언어, 반언어. 다양한 언어적 표현을 발표 상황에 적합하게 사용하려면 언어적 표현에다가 동그라미 하나 붙자. 발표를 잘하기 위해서 다양한 언어적 표현들을 잘 활용해야 되는데, 거기 밑줄 하나 치자. 청자가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청자의 관심과 몰입을 유도할 수 있다. 그게 언어적 표현을 잘 썼을 때 효과지.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고 관심과 몰입을 유도할 수 있다. 그치? 그래서 어떤 것들을 활용하면 좋냐? 구체적인 사례를 활용한다든지 재담이나 유머, 아니면 자신의 경험담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상대방에게 집중과 적극적인 반응을 얻어낼 수 있대. 그렇게 구체적인 사례나 재담, 유머, 자신의 경험담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뭐의 일종인 거예요? 언어적 표현의 일종인 거지. 그치? 그래서 우리 발표 지문 같은 거 읽다 보면 저는 뭐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는데 이런 경험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하고 질문 같은 거 던지잖아. 그런 게 다 언어적 표현 전략인 거지. 그렇게 집중을 유도하거나 적극적인 반응을 이끌어낸다고. 이해되나? 그리고 준언어적 표현이나 비언어적 표현은 언어적 표현과 함께 의미를 전달해주는 중요한 수단인데, 여기 준언어적 표현 동그라미 바로 박으시고, 아직도 우리 학원에 준언어적 표현이 뭔지 모르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 혹시 모르니까 밑줄 좀 쳐라. 좀 속도, 목소리의 크기. 처럼 말을 하긴 하는데 의미가 달라지는 거, 그런 게 준언어적 표현인 거지. 그리고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라면 빠르게 읽을 거 아니야. 근데 중요한 부분이라면 좀 천천히 크게 읽을 거 아니야. 그런 방식으로 뭐가 더 중요하다, 뭐가 덜 중요하다 라는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 준언어적 표현을 활용해서. 이해되나? 다수의 청자를 상대로는 발표에서 성량을 풍부하게 하거나 억양의 변화를 주는 방식은 전달력을 높일 수 있거든. 예를 들어서 지금 나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발표를 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잖아. 그치? 근데 내가 니네한테 얘기하면서 억양의 변화를 주어서 전달력을 높여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아무도 안 듣지. 니네도 발표할 때 개미 목소리로 발표하면 애들이 들어주니 그걸? 안 들어주잖아. 그럼 올바른 발표가 아니잖아. 그치? 왜 웃어? 경규야? 같이 웃자. 혼자 실실 웃고 있어. 그 다음에 발표를 할 때 준언어적 표현과 함께 거기 위주십시다. 시선, 표정, 손짓, 눈동작 같은 동그라미 칩시다. 비언어적 표현. 그 비언어적 표현에 해당하는 게 시선, 표정, 그리고 손짓, 몸동작.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게 비언어적 표현인데, 어제 숙제 지문 읽다 보니까 뭐 이런 것도 있더라. 하나,
둘 이러면서 얘기하는 못 봤어? 수특 지문에 있는 거? 저 뭐지 어디서 나온 거야? 아마 니네 저기 다음번 학습지에 나올걸? 연설할 때 나오는 것 같았어. 그 학생회장 후보 연설할 때 제 공약은 첫째 뭐였더라? 두정고 온라인 아나바다 장터 그리고 두 번째 글씨 같은 거 있었는데 거기에서 시험 문제 나올 것 같아. 비언어서 그냥 흘러간다. 우리 쪽이 뭐야? 아 니네 기회가 없구나 이제. 우리도 저 학교 나가지 그랬어 학생회장. 아 좋아 미안. 아이고. 소리. 조용히 나갔었는데 떠났구나. 여기 두 명이나 있었네. 아 그래? 또 있어? 같이 나왔어요. 미안 홍철. 홍철이가 런닝메이트일 거야. 기억나 선생님이 가르쳤던 친구들 대부분 나가면은 다 당선됐었는데. 홍철이 탈락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해? 조영이가 문제였던 거야? 뭐가 문제였어? 거의 기본 신기하네. 아니 전에 뭐지? 여기 아르바이트 했던 요 데스크 선생님 주말에 하는 선생님 있잖아. 걔 월봉고 학생 부회장인가? 그리고 그 전에 있던 애는 천녀 학생회장이었고 여기 지금 자습하는 애도 지금 천성중 정교 회장인데 어떻게 된 거지? 쟤는 6반 맞죠. 아, 조영이 반장이야? 조영이 몰랐는데 감투를 좋아하는 남자였네. 반장도 하고 학생회장도 하고. 근데 궁금한 게 만약에 내가 학생회장이 됐어? 그럼 반장은 못해? 학생회장 하는 사람 반장 못해? 못할 걸 못해요. 아, 좀 별로다. 두 개 쓸 수 있게 해줘야지. 너무하네. 아쉽다. 아 이거 그건 진짜. 알았다. 조영이 반장 하고 싶어서 학생회장 일부러 떨어졌네. 많이 알죠? 조영이가 밤에 나 찌르러 오는 거 아니죠? 근데 너 조영이 지금 학생회 하고 이렇게 있잖아. 화이트리스트 나가요. 그럼 너는 네가 학생회장 출마하고 떨어진 다음에 널 이긴 놈의 학생회에 들어간 거야? 에이씨 벨도 없냐? 성철 자면 안 돼. 그래서 화자의 그 밝은 표정 그리고 청자에게 신뢰감을 주고 밝은 표정이 신뢰감을 줘. 그리고 자연스러운 시선은 교감을 나누기에 효과적이다. 그 밝은 표정에다가 비추하시면 밝은 표정 그런 게 전부 다 비언어 표현에 들어가는 거. 또 자연스러운 시선에도 밑줄 하나 봐볼까? 전부 비언어적 표현들인 거지. 그리고 손짓과 몸동작도 밑줄 때리자. 손짓과 몸동작 그런 것들은 발표의 내용을 보충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고. 밝은 표정으로 발표를 해야 신뢰감이 생기고 그리고 자연스러운 시선이 교감을 나누기 효과적이고 손짓이나 몸동작들을 활용하면 발표 내용을 보충할 수 있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동영상을 띄웠어. 그럼 손으로 동영상을 가리키면 애들이 동영상을 볼 거 아니야. 보라는 그런 내용을 보충 설명할 수 있는 거지. 발표를 할 때 쪽지나 화면 자료 등을 참고하는 정도는 괜찮으나 자, 여기다 형광펜 하나 박아라. 준비한 원고를 읽어나가는 행동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게 밑에도 써있나 안 써있으면 쓸까? 발표를 할 때 주의해야 할 점. 당연히 원고를 읽어나가는 행동은 바람직하지 않겠지. 그럼 뭐 앉아서 원고 읽지 뭘 발표를 해. 그지? 발표를 할 때 주의해야 할 점. 따라서 사전에 주요 내용을 정리해서 기억해두고 발표 상황에서 여기다 좀 형광펜 박아야 돼.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간단 명료하게 말해야 돼. 그리고 또한 발표 과정에서 여기도 형광펜 하나 박자.
청중과 질의응답을 하여 청중의 적극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런 활동을 하는 게 실제 발표를 수행할 때 방법이 되는 거겠지. 이해되나? 간단하지, 그치? 밑에 이제 기초 익히기에 나와 있는 내용 정도 잘 정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발표는 쉽지, 그치? 오늘 발표랑 관련되어 있는 수특 지문들 읽어보자고. 그리고 뒤에 133쪽에 연설도 바로 연설.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건데 아직도 안 하고 있는 사람 있으면 빨리 해라잉. 교과서 내용 어디 노트 같은 데다 꼭 요약 정리해. 그래야 시험 보기 전날 교과서 안 읽어보고 요약 정리한 거는 수특 질문만 연결해서 읽어보면 되잖아. 아직도 안 하고 있는 쓰레기가 있지 않겠지? 나무와 열심히 하는 거. 수학에서 많이 알고 계시. 이양정이. 이거 한점 이상 붙였어. 연설에다가 내고 진짜 연설. 그리고 바로 형광펜 치자. 한 사람이 다수의 청중을 대상으로 특정한 목적 아래에 공식적인 말하기. 다수의 청중을 대상으로 특정한 목적 아래에 해야하는 별표도 하나 칠래? 공식적 말하기. 공적 말하기라는 거 꼭 머릿속에 넣어놔. 연설은 형광펜 2개 칠 건데 의도성, 목표 지향적 성격 같은 연설의 성격이 있다. 특정한 의도성을 갖는 것과 또 목표 지향적 성격을 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 자꾸 조용히 언급해서 미안하지만 조용히도 학생회장 공약 연설 같은 거 했을 거 아니야. 그치? 그거 왜 한 거야? 학생회장으로 뽑아달라는 목표 지향적 성격을 가지고 한 거 아니야? 그리고 공약 얘기할 때도 그 공약으로 두 정보를 좀 바꿔보겠다는 꿈을 가지고 학생회장을 나갔을 거 아니야. 설마 뭐 생기부에 한 줄 써야지 그런 생각을 갖고 학생회장을 출마하지 않았을 거 아니야. 그치? 뭘 제일 바꾸고 싶었어, 두 정보에서? 홍철이는 왜 따라와봤어? 부회장이 돼서 하고 싶은 게 뭐였어? 또 별로 하고 싶은 건 없었어? 그래서 청중에게 자신의 뜻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거기다가 형광펜 칠래? 청중의 진심 어린 감동과 행동 변화. 청중의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연설이라서 밑에다가 가로를 하나 써. 연설의 사실 가장 큰 목적은 청중의 마음을 설득하는 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 근데 그렇게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쓸 수 있지. 그 중에서 동그라미 2개 칠래? 공신력 그리고 연설 내용의 진실성. 그때 이 연설을 하는 타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이 있는데 공신력이 있어야 되고 연설 내용의 진실성을 담겨 있어야지만 상대방을 설득할 수가 있다는 것이 이해되나?
밑으로 내려가서 그 연설 자료가 하나 있지? 그거 한번 그냥 읽어보자. 빈곤한 사람은 조금만 가진 사람이 아니라 욕망이 끝이 없고 아무리 많이 소유해도 만족하지 않는 사람이다. 좋은 말이다. 선생님 빈곤한 사람이고 욕망이 끝이 없어. 아무리 소유해도 부족해. 그래서 가난해. 항상 마음이 가난해. 저는 국가의 대표자로서 이런 마음으로 리우 회의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경쟁자를 부통령에 임명하면서 통합의 정치를 시작한 것으로 유명하다. 특히 대통령 취임 시에 제공되는 대통령궁을 노숙인 보호시설을 만들고 본인은 취임 전에 살던 작은 농장으로 생활을 했다. 임기 중에도 자신의 월급 12,000달러 중 87%를 사회에 기부하며 검소한 생활을 지켜나갔다. 그럼 이 연설을 했던 우루과이 대통령은 굉장히 공신력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지. 또 지가 한 말을 잘 지키고 있으니까 연설 내용에 뭐도 담겨 있어. 진실성도 있는 거지. 자기가 한 말을 자기가 잘 지켜나가는 삶을 살고 있잖아. 그치 준석? 졸려 준석? 알지? 끼워줄 뻔했어. 가는 2012년 리우 정상회의에서 연설한 우루과이 대통령 호세 무이카의 연설 내용 중 일부고 나는 그에 관한 자료다. 나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청빈한 삶을 실천한 화자의 삶을 알고 있었다면 청중은 진실된 연설에 더 감동했을 것이다. 이처럼 우리 하나씩 또 마시자. 성품, 평판, 전문성, 그리고 네모지자, 화자의 공신력. 이런 것들이 화자의 공신력을 만들어주는 요소가 되는 거야. 그 사람의 성품이나 그 사람에 대한 평판이나 아니면 그 사람의 전문성.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걸 알고 싶어서 지금 공부하는 게 아니라 시험을 보려고 공부하는 거잖아. 근데 내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니네가 무슨 연설하는 이 동영상을 시청한 다음에 논술용으로 쓰는 건 아니잖아. 다 객관식으로 푸는 거 아니야? 아 이런 거 어떻게 시험해야 되냐고. 대체로 이 연설에서 공신력 문제를 할 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여기야. 연설할 때 맨 처음에 뭐해? 자기소개하지. 그 자기소개할 때 나는 어떤 뭐 무슨 학과에 뭐고 몇 년간 이런 내용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꼭 자기 막 자랑하는 것만 앞에 자기 양력을 깔아. 근데 그게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연설하는 이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밝히기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현섭? 현섭이 오늘 하늘나라로 갈 뻔했어. 이해되나? 그런 게 시험 문제에 제일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라고. 전문성을 통해서 공신력을 만들어주는 거. 그지? 아니 그렇죠. 누가 연설할 때 저는 이 세상에서 제일 착한 사람이에요. 제 말을 들어야 해요. 그렇게 연설하는 사람은 없잖아. 그런 지문 나올 리가 없잖아 절대로. 그지? 또 누가 자기가 자기 입으로 저 주변 평판 진짜 좋습니다. 그런 걸 밝히면서 연설을 하냐고. 그런 지문이 나올 리가 없잖아. 그래서 시험 문제랑 직설적으로 연결되는 건 다만 전문성이랑 관련된 게 연결될 거란 말이지. 이해되냐? 그리고 화자의 공신력이 정제되면 밑줄 하십시다. 설득 효과가 높아진다. 그리고 또 밑줄 하나씩 동그라미 쳐도 돼요. 솔직하고 진솔한 태도. 솔직하고 진솔한 태도. 또 밑줄 쳐보자. 뭐 동그라미 쳐도 되고. 전문성. 이런 거 했잖아. 그리고 자신감. 그런 것들이 화자의 공신력을 만들어주는 요소들이다. 그래서 칠판에 써있는 것처럼 솔직하고 진솔한 태도, 자신감, 성품, 평판, 전문성, 그런 것들이 전부 다 화자를 믿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공신력을 만들어주는 요소다. 쉽지? 다음 수업 넘어가보자. 이거 자습서에는 연설 내용의 진실성이 연설 내용을 갖춰야 할 요건이라는 게 화자가 갖춰야 할 요건하고 똑같은 거고요. 똑같이 뭐 비슷한 내용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다음 장 가봅시다. 상봉적인 연설을 위해서는 청중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다양한 전략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가 무조건 한 문제가 출제될 거예요. 이 부분에서. 요거는 내가 아마 장담할 수 있을 것 같아. 100%.
요 지점에서 하나 시험에 숙제하는 거야. 연설 나오면 어떤 설득 전략을 썼냐고 안 물어볼 수가 없어. 이거는 한 번도 안 나온 적이 없거든. 연설이 시험 문제 나오면 그냥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하고 공부를 해야 한다. 자, 그런 청중의 공감을 얻는 전통적인 설득 전략에 이성, 감성, 인성이 호소하는 방법이 있다. 여기 연설에 상대방을 설득하는 전략으로 이성적, 인성적, 감성적 그런 설득 전략이 있다는 거지. 우리 방학 때도 했던 것 같아. 이성적 설득 전략에다가 메모 하나 박자. 요거는 그냥 내용만 살짝 얘기하면 어떤 구체적인 논리를 바탕으로 상대방을 설득한다고 생각하면 다 이성적으로 가는 거야. 형광펜 봐봅시다. 연역, 귀납, 유추. 이것들의 공통점이 뭐냐? 전부 다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방식들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방법으로 상대방을 설득하면 논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지. 또 현감해 칩시다. 공신력 있는 기관의 통계자료. 이런 것들을 인용하면 당연히 신뢰성도 만들어지고 설득력도 높아질 거 아니야. 그지? 뭐 이거 말고도 엄청나게 많이 있겠지. 역사적으로 권위 있는 사람의 말을 인용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활용하면 전부 다 상대방을 설득하는 데 효과가 있겠지. 또 네모 하나 박자. 감성적 설득 전략. 얘는 쉽게 얘기하면 청중의 감정에 호소하는 방식의 설득 전략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예를 들면 욕망 또는 분노, 자긍심, 그리고 동정심, 이런 것들을 불러일으키는 말들을 하는 거야. 뭔 말인지 알아? 예를 들면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내가 소방 공무원이야. 근데 이번에 연설을 하게 됐어. 무슨 주제를 가지고 연설을 하게 되면 갓길 주차를 하지 말자는 내용으로 연설을 하게 된 거지. 사람들이 갓길 주차를 해서 소방차가 왔다 갔다 하기가 어렵잖아. 좁은 길에서. 그지? 그럼 그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면 좋냐? 갓길 주차 때문에 소방차가 들어가지 못해서 뭐 화재가 커졌거나 누군가 인명 피해가 있었던 사례를 들어줘. 그럼 그런 사례에 대한 뭐 연민이나 분노 같은 감정이 불러일으켜질 거 아니야. 그런 방법을 활용하는 게 감성적 설득 전략이다 이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좋아요. 자, 또 인성적 설득 전략에다가 또 내려가 봅시다. 인성적 설득 전략. 이것은 화자가 어떤 사람인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인데, 믿으십시다. 화자의 사람 됨됨이. 그 사람의 사람 됨됨이가 믿을만해. 또 그가 전하는 메시지의 신뢰성. 그런 걸 바탕으로 청중의 감동과 변화를 이끌어내는 방법을 말한다. 이런 설득 전략은 요거 가지고 시험 문제 엄청 내던데, 상호보완적이라는 말에다 별표 겁나 박아야 된다. 상호보완적. 이 세 개의 설득 전략이 뭐 뭘 더 이성적 설득 전략만 잔뜩 나왔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뭐 감성적 설득 전략을 많이 썼다도 좋은 것도 아니고, 세 개가 상호보완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까지 이해해주면 될 것 같아. 자, 그 밑에 한국 정부의 드라이브 더 드림 이름이 그런 프로젝트는 발음 좀 죽이지 않았냐? 한국적인 발음. 프로젝트는 동계 스포츠 시설 및 선수 훈련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 덕분에 요 밑줄 하십시다. 한국은 제 메달을 포함해서 14개의 메달을 밴쿠버에서 획득했고 82개 중에 7위의 성적을 거뒀습니다. 그렇게 요거 나오네요. 요거 통계 자료. 그럼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상대방을 설득하고 있으니까 이건 무슨 설득 전략이 쓰인 거예요? 얘는 이성적 설득 전략. 이렇게 어떤 설득 전략이 쓰이는지 니네가 찾아야 돼. 이거 누가 연설한 거예요? 학교에서 배웠을 거 아니야? 아니, 여기까지 안 했어? 이거 김연아 씨의 그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연설 몰라? 그거 되게 유명한데 교과서에 나오는데. 그리고 한서중 출신 동화 교과서에 이거 나오는데 김연아가 하는 그 연설 중학교 때 분명히 배웠을 거야. 밑에 거 읽어보면 기억나겠어. 한서중이 너만 있는 거 아니지 않나? 한서중 또 있지 않나? 준성이 이 새끼 모른 척하고 있네. 너 한서중 안 봤어? 그러니까 이거 몰라? 김연아는 알아? 김연아랑 선생님이랑 동갑인가 알아? 진짜요? 뭐가 보는 거지? 걔가 89년생이니까 나도 89년생이고. 트로스키 뭔데? 선생님. 뭐가 거짓말이라는 거지? 무슨 의미지? 김민재 내가 더 어려 보인다 뜻인가? 김민재들이 왜 그러지? 조만간 됩니다. 그런 거 되게 가지고 그 옛날에 그런 걸로 많이 놀림 받았는데 이게 지금이야 그 새끼 GD 걔가 선생님도 한 살 형이잖아. 88년생이 근데 89년생이 그렇지? GD잖아. GD 한국적으로 발음하란 말이야. 형 불리지 말고 뭘 GD야. GD지 한국적으로 말하라고. 근데 여자친구가 영어학원 선생님이잖아. 근데 그게 어학원이라 그 영어 선생님 외국인 선생님이 있나 봐. 그럼 학원 옆에서 외국인 선생님이랑 통화를 하는데 막 멋있어. 발음이 막 날아다녀. 혀가 막 지렁이 좀 기어다녀. 어떻게 이렇게 발음하지? 그런 거보다 내가 그런 걸 뭐 잘 못하기도 하지만 좀 오글거리지 않아? 그 발음하는데 막 불려서 발음하는 게 좀 더 멋지게 한국적으로 이래 이저 뭐 이렇게 발음하고 베지터블 그렇게 발음하면 되지 왜 이렇게 굴려서 발음해. 자, 10년 전에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꿈이 처음 시작되었을 때 거기에 밑줄 쳐요. 저는 서울 한 빙상 경기장에서 올림픽 꿈을 꾸기 시작한 어린 소녀였습니다. 그런 자신의 경험에 얘기하면서 평창 올림픽 꼭 유치해야 된다고 지금 감정에 호소하고 있잖아. 그런 감성적 설득 전략을 썼다 이거야. 응? 이제 저의 꿈은 새로운 지역의 다른 선수들과 제가 가졌던 기회를 나누는 것이 되었고 2018년 평창 올림픽이 이런 저의 꿈을 실현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윗글은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를 결정하기 위해 국제올림픽위원회 총회 투표를 앞두고 김연아 씨가 평창 올림픽 유치를 위해 한 연설문의 일부다. 화자는 가와 같이 구체적인 자료를 근거로 들어 이성적 설득 전략을 활용하기도 하고 나와 같이 자신의 경험을 적극적으로 내세우며 감성적 설득 전략을 활용하기도 했다. 또 여기 비추셔야 돼. 화자가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동계올림픽 선수. 그렇잖아. 김연아가 우리나라에서만 유명한 사람은 아니잖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데, 그지? 그런 연설자의 전문성, 그지? 그런 걸 생각해봤을 때 인성적 설득 전략도 들어가 있을 거라는 거죠. 이해되나? 이처럼 설득 전략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적절한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연설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여기까지 이해됐지? 문제가 교과서에 나와 있는 개념을 한 번 더 훑어보시고 학교에서 하셨다는 내용들을 좀 준비해봤어. 숙제를 안 가져오셨다니까 복수하는데 시간이 걸릴 거니까. 새벽에 집에 들어서 폰을 켰거든. 새벽에 청이쌤이 수가 있는 거야. 새벽에 청이쌤이 있어서 나한테 누르고 싶다. 댓글 남길까 안 남길까. 저도 누르고 싶어요.
너무 놀고 싶다. 어제 우리 분리수거하러 갔는데 요 앞에서 사람들이 다 술 먹고 놀고 있던데 나는 학원에서 공부하고 있고 나는 사실 많이 아주 빡치더라. 2015년 대학 수학능력 6월 모의평가 문제지에 모의 면접 수업의 일부가 있고 이걸 하기 위해서 자습서랑 같이 볼 거야. 그리고 온라인에 가시면 되잖아. 그지? 뭐랑 몇 쪽이랑 같이 보냐면 친구들 110쪽인가? 105쪽이랑 105쪽, 106쪽이랑 같이 보면 돼. 105쪽, 106쪽. 그래서 이게 어떻게 문제가 나올지를 좀 생각해보면서 읽어보자고. 자, 모의면접 수업의 일부다. 물음에 답해라. 이 시간에는 예고한 대로 대학 입학에다가 비추칠래? 대학 입학이 면접의 목적이 되는 거지. 면접의 목적. 니네도 곧 해야겠네. 대학 입학을 해서 면접 보러 갈 거야. 내가 수시로 갈 테니까. 떨리겠다. 면접 같은 걸 봐본 적이 없어가지고. 좀 어렵나. 우리는 학원 강사가 면접이라기보다 보통 가면 강의를 해. 그럼 이제 내가 강의하는 걸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 거지. 예전에 다녀온 게 있을 때 아니 나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뭔가 이게 내가 나 혼자 수업하고 애들의 반응을 보는 거 말고는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 그러다가 내가 원장님한테 가서 저 수업을 잘하고 잘 모르겠으니까 제가 수업하는 거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볼 수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그냥 공고 올라오는 타 지역이나 여기 천안 지역에 아무데나 다 넣는 거야. 이력서. 면접은 볼 수 있잖아. 붙고 떨어지는 건 나중에 얘기고. 그래서 거기 가서 내가 강의를 막 하는 거지. 그럼 내가 강의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피드백을 줄 테니까. 근데 뭐 천안이나 뭐 이런 지역은 솔직히 말해서 그런 피드백을 나쁘게 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고 잘 하지도 않고. 내가 서울에 갔을 때 인상 깊게 들었던 피드백이 있어. 이게 너무 떨리다 보니까 떨려서 그런지 내가 준비가 부족했는지 모르겠지만 또 문학이랑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막 강의를 했단 말이야. 너무 긴장해서 막 발음도 절고 막 필기하다가 글자 틀려서 지웠다 쓰고 그랬거든. 내가 거기서 면접 봐주는 사람이 면접 다 시간 다 끝나고 너가 직접 수업하는 걸 영상을 찍어서 봐본 적이 있네. 학생들은 뭐 그렇게 사소한 실수 같은 것만으로도 선생님에 대해서 막 신뢰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진다는 거지. 근데 모른다?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러고 생각해보니까 또 내가 맞는 것 같기도 해. 실제 수업한 걸 내가 녹화해서 본 적이 별로 없었으니까. 근데 여기 이제 내가 학원 오픈하고 나서 영상 찍고 나서 가끔 보거든. 이상하긴 하지만. 그거 보면서 나도 혼자서 막 생각 많이 해. 아, 수업 되게 재미없다. 집에 와서 이거 내가 앉아서 들어도 졸리겠다. 나라도 졸릴 것 같아. 그래서 좀씩 고치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 왜? 화이팅 하라는 얘기야. 얘네도 면접할 때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 면접 준비할 때 카메라 켜놓고 본인이 면접하는 거 이거 되게 오글거린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엄청 도움이 많이 돼. 그 앞에다가 엄마나 학원 선생님이나 앉혀놓고 어차피 예상 질문 같은 거 있잖아. 예상 질문 하나 던졌달라 그래. 그럼 시간 제한이 다 있단 말이야 면접에서. 그 시간 안에 내가 실제로 말할 수 있는지 몇 번 연습을 해봐야지. 되게 그냥 안일하게 그냥 뭐 거의 내가 봤을 때 학생들의 90에서 한 95%는 그렇게 준비해 갈걸? 그냥 노트북으로 다 써보는 거야. 써보고 한 두세 번 읽고 머릿속으로 외워서 그냥 가. 근데 내가 그 정도 연습해서는 가서 다 까먹어. 생각도 안 나고. 그리고 내가 생각한 것처럼 안 돼. 졸라 떨려. 그래서 원래는 뭐 이거부터 얘기하려는데 하다 보니까 갑자기 뒤에 거 먼저 얘기하고 있고 그런 경우가 대다수란 말이야. 근데 카메라 해놓고 연습해보면 생각보다 좀 많이 돼. 그렇게 해보라고 면접 나중에 할 때 얼마 안 나왔으니까 당신들은. 그치? 이렇게 말해줘도 어차피 할 놈 할이고 안 할 놈 안 할인데 해보면 진짜 도움 많이 돼. 한번 나중에
해봐. 어쨌든 그렇게 모의 면접을 진행해 볼 거예요. 자, 피면접자 똥알초자. 우리 교실에 이런 걸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피면접자는 면접을 보는 사람이지, 그치? 피면접자가 되는 학생은 지원하라는 학과와 희망하는 진로에 대해 소개하는 글을 간단하게 써서 면접자 똥알초자. 그럼 면접 보는 사람 면접자에게 전달해 주려고 했었죠? 이런 거 보면서 나는 그런 걸 느껴. 많이 바뀌었다. 니네 교과서에는 면접 대상자라고 나오잖아. 근데 여기는 한자라서 진짜 피면접자. 많이 좋아졌어. 자, 나름대로 질문을 예상해보고 효과적으로 답변할 준비를 했나요? 네. 자, 면접자가 든 학생 동감시로 면접자. 걔는 이주시. 면접의 목적을 고려해서 질문을 준비하는 거. 그렇게 면접 보기 전에 면접의 목적을 고려해서 질문을 준비하고 피면접자 동감시로 여기가 너한테 중요한 질문이겠지. 학과 선택의 동기와 진로 준비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평가할 수 있는 질문을 주죠. 학과 선택 동기, 진로 준비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평가할 수 있는 질문. 그럼 질문의 종류가 어떤 질문들이 있다는 거예요, 친구들? 학과 선택, 동기와 관련된 질문, 그리고 진로 준비 정도를 확인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평가할 수 있는 질문. 그런 질문들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좋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질문하고 답하면서 면접 단어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리라 기대합니다. 이제부터 면접을 시작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면접으로 들어오죠. 학생의 글을 보니 그림에 재능이 있고 진로도 그와 관련된 분야를 생각하고 있는데 문예창작과에 지원했군요. 이 말은 학생이 우리 학과에 적절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니 편안한 마음으로 학생이 쓴 내용을 보충해서 설명해보세요. 다음에 주셔보죠. 이 말은 학생이 우리 학과에 적절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니 편안한 마음으로 학생이 쓴 내용을 보충해서 설명해보세요. 이런 말을 면접자가 왜 하는 거야? 면접 대상자의 긴장을 풀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면접 대상자의 목적, 여기 그 부담을, 긴장감을 풀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면접 볼 때 있잖아, 면접 지문에 실제 스특 지문 같은 데도 나오는데 처음에 굉장히 이상한 질문 같은 거야. 오늘 날씨 되게 좋죠? 아니 오늘 점심 드셨어요? 뭐 이런 거. 그런 게 다 피면접자의, 면접 대상자의 긴장을 완화시켜주려는 목적을 가지고 하는 질문이다 이거야. 그리고 여기다 밑줄을 몇 쳤냐면 이게 1번 문제의 3번 선택지의 답의 근거가 돼서 밑줄을 쳤다는 거지. 그렇게 중요한 1번에 3번 한번 읽어줄래? 면접자는 피면접자의 심리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표현을 사용하며 질문한다. 바로 지금 네가 밑줄 그 세 줄이 1번에 3번 선택지에 대한 답의 근거가 되겠지. 이해됐니? 그림과 문예창작과가 어떻게 연결되는 건가요? 우리 기억 읽었으니까 2번 문제 1, 2, 3번 선택지는 풀고 가야 될 것 같다. 준성아 1번 선택지만 읽어볼래? 면접자는 피면접자의 답변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질문. 기억을 읽었으니까 2번에 1번을 해야지. 기억은 미리 제공된 피면접자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한 질문. 맞아? 이 학생의 글을 보니 그림에 재능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된 거잖아. 학생의 글을 읽고. 그럼 미리 제공된 피면접자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한 질문이라는 거 당연히 맞겠지. 그 사람의 글에 그림에 재능이 있다는 걸 보고 한 질문이니까. 그지 영철? 영철 2번 한번 해볼까? 기억은 질문을 또는 고려할 때 제시된 과제에 부합하는 질문입니다. 제시된 과제에 뭐가 있었는데? 그 학과 선택, 동기와 관련된 걸 물어보라고 했잖아. 그래서 그림과 문예창작과가 어떻게 연결되냐? 너 이거 학과 왜 선택했냐? 라고 제시된 과제에 부합하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 아무 문제가 없지, 그치? 그 다음에 3번 한번 해볼래? 기억에 대한 답변을 통해 지원 동기가 학과의 성격에 부합하는 판단할 수 있게. 이건 이제 읽어봐야겠지? 희망학과를 말씀드릴 때마다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던데요. 당연히 궁금해하지. 지가 그따위로 썼잖아. 그림에 재능이 있다면서 갑자기 문예창작과를 왜 지원해? 디자인학과나 뭐
그런 데를 지원해야지. 그림을 그리고 싶다면서 문해창작과에 지원하신 이유를 물으신 거죠? 친구들, 이런 게 이제 니네 내실에서 물어볼 수 있는 내용들이라. 갑자기 왜 똑같은 걸 물어봐? 병신이야? 그게 왜 물어보는 거야? 상대방의 질문에 대한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지? 의도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이라는 거. 이런 게 이제 니네 내신에서 출제될 수 있는 내용인 거죠.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 잠시 숨을 고르고 제가 그리고 싶은 그림은 소설이나 동화의 사파입니다. 좋은 사파를 보면 이야기의 일부라는 느낌을 받는데 바로 그런 사파를 그리는 게 제 꿈입니다. 자, 바로 미주시죠. 약간 높은 목소리로 또박또박. 이런 게 현규야 무슨 표현이라고 할 수 있나? 준언어적 표현. 근데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과거에 나왔던 기출문제다 보니까 반언어적 표현이라고 활용돼 있어. 지금 비추신 게 1번 문제의 5번 선택지의 답의 근거가 되겠지? 피면접자가 말하는 내용을 강조하는 반언어적 표현을 하여 답변했다. 맞잖아. 이야기에 딱 맞는 사파를 통해 감동을 주고 직접 소설을 쓰기도 하는 사파가가 되기 위해서 지원했다. 그럼 자기의 꿈과 연결지어서 학과 지원 동기를 얘기했으니까 아까 2번에 3번 지원 동기가 학과 성격에 부합하는가 판단할 수 있는 얘기 맞잖아. 그러니까 1, 2, 3번은 다 답이 아니라는 얘기지. 이해됐나? 진로에 대해 명확한 목표를 세웠군요. 거기다 밑줄 하실래? 그게 살포시 쓰자. 상대의 답에 대한 긍정적 평가. 피면접자의 답에 대한 긍정적 평가. 오! 긍정적 평가. 너 진로에 대한 명확한 목표가 있구나. 그럼 긍정적으로 평가한 거 맞잖아. 그게 1번 문제의 1번 선택지의 답에 대한 근거가 되겠지? 피면접자는 면접자의 답변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며 질문했다. 지금 긍정적으로 반응한 거 맞잖아. 그러면서 네 답변을 들으니까 소설에 관심이 있다는 말인데 그럼 그림 공부는 잠시 미루는 거니? 내 미주셔볼래? 네 답변을 들으니까 소설에 관심이 있다는 말이네. 그럼 그림 공부는 잠깐 미루는 거야? 그럼 아마도 소설에 관심이 있다는 얘기는 그 학생의 글에는 나와 있지 않았겠지? 근데 면접을 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바탕으로 질문을 한 거잖아. 이해돼? 이게 1번 문제의 2번 선택지에 대한 답의 근거가 될 것 같아. 1번에 2번 현성 한번 읽어볼래? 면접자는 피면접자의 답변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추가로 질문하였다. 맞지? 너가 소설에 관심이 있다는 거 아니야? 이 답변을 들으니까? 그럼 그림 공부는 미루는 거야? 라고 추가 질문한 거 맞잖아. 왜냐면 문학창작과에 가면 그림 그릴 일이 없을 테니까. 그치? 이것도 갑자기 생각나는 건데 문해창작과에는 문해창작과를 비하하는 게 아니고 이상한 애들이 많아. 내가 옛날에 교양 수업으로 문해창작과 수업을 하나 들은 적이 있는데 어떤 컴퓨터실 같은 데서 글을 쓰는 거였어. 한 번 수업 듣고 바로 정정했어. 뭔가 정신세계가 되게 완전히 마탱이가 가 있는데 애들이 좋은 쪽으로 마탱이가 가 있거나 아주 나쁜 쪽으로 마탱이가 가 있는 거야. 그 수업이 무슨 내용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뭐 교수님이 화두를 던져. 그럼 그 질문에 대해서 글을 한 10줄 내외로 써. 그럼 돌아가면서 한 명씩 발표를 하는 거야. 근데 막 말도 안 되는 동화적인 얘기를 쓴 놈이 있거나 아주 다크한 내용을 쓰거나. 그래서 막 남자애인데 지금도 기억에 남아서 무슨 개량 한복 같은 거 쳐입고 머리를 옛날에 유진이보다 긴 거 같아. 머리를 여기 길러가지고 이렇게 묶고 나와가지고 발표하는데 아 너무 병신 같아가지고 얘네랑 도저히 수업을 못 듣겠는 거야. 그래서 바로 삭제하고 다른 걸 바꿨어. 내용은 흥미로웠는데 거기 있으면 나도 정신이 나갈 것 같아. 도저히 수업을 들을 수가 없어. 문해창작과를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일부 친구들이 그런 애들이 있었다고. 어쨌든 아니요! 하고 밑줄 진짜 힘주어.
그 힘주는 것도 무슨 표현이 활용되어 있냐? 준언어적 표현이 활용되어 있는 거 맞지? 그럼 이것도 1번에 5번 선택지에 대한 답의 근거가 되겠지. 이런 거 보면은 니네는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다. 나는 되게 문제가 친절하다는 생각을 해. 니네가 앞에서 놓쳤을까봐 한 번 더 주잖아. 답의 힌트를. 얼마나 친절하냐. 그동안 꾸준히 해온 것처럼 힘들더라도 그림 공부를 앞으로 계속 할 생각입니다. 바로 비주시죠. 꿈을 향한 의지가 대단한데, 자, 이것도 뭐가 나온 거예요? 긍정적 반응이 제시된 거지. 앞에서 니네가 놓쳤을까봐 또 주잖아, 힌트를. 1번에 1번 선택지에 대한 답의 근거를. 그치? 글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그림을 그리는 것 외에 소설이나 다른 글쓰기 활동을 한 적이 있나요? 라고. 이건 뭐에 대한 질문이야? 위로 올라가 볼까? 처음에 두 번째 선생님의 바라봐봐. 얘 무슨 질문하라고 했냐? 학과 선택 동기나 아니면 진로 준비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평가할 수 있는 질문을 하라고 했지. 지금 한 니은의 질문이 뭐에 대한 질문이야? 네가 진로 준비를 얼마나 했는지 알 수 있는 질문인 거지. 이해되나? 이 진로를 선택하기 위해서 얼마나 준비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질문. 이해됐냐? 그럼 이제 2번 문제 4번 5번 선택지 보면 될 것 같은데 현규야 4번 선택지 읽어볼래? 이윤에 대한 답변을 통해 진로에 대한 필요한 것들의 준비 정도를 판단할 수 있다. 그럼 확실히 맞겠지 이건? 그럼 답이 5번이란 얘긴데 니은은 피면접자가 진로를 결정하게 된 계기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게 아니라 진로 준비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라는 질문으로 고쳐버리자. 지금 선택지를. 그렇잖아. 니네 학교 선생님이 머리에 총 맞지 않는 한은 문제를 똑같이 내오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럼 올바르게 고치고 나머지를 틀리게 바꿀 텐데 이걸 지워버려. 진로를 결정하게 된 계기에 대한 정보를 수집을 지워버려. 그리고 이렇게 바꾸자고. 진로 준비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진로 준비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라는 질문. 진로 준비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라는 질문. 충분히 이해가 되지? 그래서 답이 5번이라는 거 알 수 있을 거예요. 글 쓰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소설을 많이 읽으려고 노력했어요. 읽고 나서 감상문을 기록했는데 사파이라는 느낌도 함께 적었습니다. 또 학교 문집을 만들거나 학교 신문만 활동됐습니다. 라고 다양한 자신의 글쓰기를 위한 노력하는 활동들을 제시했지. 구체적으로 이런 게 또 시험 문제에 출제될 수 있다는 거야. 얘가 답변을 하는 방법 봐. 어떤 방법으로 답변하는지 구체적 사례를 통한 답변 전략이라고 써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한 답변 전략. 이게 106쪽 자소서에 나와 있을 거야.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답변하는 전략. 이게 면접에서 올바른 답변 전략이라고 했었잖아. 이런 게 교과서 내용이랑 연결돼서 시험 문제 출제될 수 있다는 거야. 잘 모르겠으면 자소서에서 찾아봐. 자소서에 나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답변하는 전략. 오케이? 그렇게 연결 짓는다는 거야. 교과서 내용이랑 요 수트 지문 내용이랑. 그렇군요. 다음 질문은 질문지에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떠올리면 쉽게 답할 수 있을 겁니다. 봐봐.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떠올리면 쉽게 답할 수 있다는 건 있잖아. 잘 들어. 이건 사실을 확인하는 질문이니 의견을 묻는 질문이니? 사실을 확인하는 질문이지. 사실을 확인하는 질문. 그럼 답변을 어떻게 하자고 했었니? 객관적인 근거를 들어 답변하고 싶어. 이거 책 가봐봐. 106쪽 가봐봐. 106쪽. 여기 니네 아마 표시가 돼 있을 건데 라의 첫 번째 줄에 써 있어. 사실에 관한 것에 대한 질문이면 어떻게 하라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답변하라고.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낸다는 거야. 이해됐나? 아이고. 근데 그 질문지가 뭔가 봤더니 인물의 심리를 표현하고 있는 장어로 가와 나의 차이점을 설명하네. 그는 친구들의 칭찬에 뭐 그쯤이야 싶었지만 생각할수록 입꼬리가 되게 냈다. 자꾸만 입꼬리가 올라가는 것을 느끼며 으쓱한 기분으로 손가락으로 턱을 문질렀다가 가고 나는 그거에 대한 그림을 집어넣은 거지.
표현 내용이나 효과의 차이를 설명하기 전에 먼저 표현 수단의 차이부터 설명해 볼까요? 라고 면접자가 질문했어. 그지? 그럼 이거는 정확한 답이 있는 거니 아니면 지 의견을 말하는 거니? 정확한 답이 정해져 있는 거야. 3번 문제가 보자. 그래서 그 3번에 보기 보이니? 그 보기의 별표를 졸라 매우 박아야 돼. 그 보기의 별표가 시험 문제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내용이야. 그래서 우리 조영이가 보기의 내용 한 번만 읽어주시죠. 면접에서 피면접자의 질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여 질문에서 요구하는 답변이 사실에 관한 것인지 의견에 관한 것인지 파악해야 한다. 저 거기 네모 하나 박자. 사실에 관한 것인지 의견에 관한 것인지까지 2개. 사실에 관한 것, 의견에 관한 것. 그렇게 질문을 들었을 때 얘가 요구하는 답변이 사실에 관한 건지 의견에 관한 건지 먼저 판단해 봐야 된다. 그때 사실에 관한 것이면 미주실까?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답. 그리고 의견에 관한 것일 때는 또 미주시자 자신의 견해를 논리적으로 전개. 근데 이게 지금 니네 처음 보는 게 아니야. 교과서에 다 써있다고 똑같이. 이해되나? 그러니까 니네 내신 시험에는 이 보기를 아마 안 줄 확률이 높지. 그래서 공부하고 보는 거니까. 그럼 답을 풀면 되는데 일단은 4번이나 5번을 고르는 사람은 죽어야 된다. 왜냐면 이거 4번, 5번은 의견에 관한 질문이구나 라고 잘못 파악했으니까 최소한 1, 2, 3번 중에 하나 답을 해야지. 그지? 자 그러면 1, 2, 3번 중에 답을 찾아볼게. 답변 계획만 보자잉. 자료에 드러난 정보를 활용해서 글과 그림이라는 두 매체의 특징을 대조하며 답해야겠어. 어때? 아주 정확한 설명이지. 답은 일반인 거지. 나머지는 다 일견할 만함.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는 걸 잘 생각하면서 읽으세요. 됐니? 좀 쉬었다 수특하러 갈 건데.